이 영상은 대전광역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제작 지원 및 과학문화 전문기획사 사이콘과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973년 서울의 홍릉연구단지를 대체할 제2연구단지 건설 기본계획의 확정과 함께 대전 유성구와 대덕구의 일원을 포함한 약 67.8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의 대덕연구개발특구라는 이름을 가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은 2023년 오늘을 기준으로 출범 5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26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404개의 연구소 기업과 2356개의 기업, 카이스트, UST 등 다수의 과학기술 대학이 포진하고 있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과학연구단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죠. 그런데 궁금합니다. 오늘날의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오늘 과학쿠키에서는 지금껏 쉽게 다뤄지지 않았던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탄생 비화에 담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아직 살아있다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이렇게 또 와서 내 얘기를 듣겠다는 것도 고맙고, 그래서 이런 게 그냥 옛날 얘기를 치부할 게 아니라 못 먹고 못 살 때 먹으면 만족하게, 이제는 먹으면 만족하지 않잖아. 다들 맛집 찾아가지고 더 맛있고, 맛있는 것만 안 돼. 더 멋있어야 돼. 더 음악도 들어야 돼. 뭐 이쁜 것도 봐야 돼. 그러한 그 요구사항에 맞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 과학기술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누가 이걸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 후손들이 잘 샀냐 못 샀냐 그 기반이 되는 거예요. 1960년대 말 서울 홍릉단지 위치에 지금의 한국과학기술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제3공화국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은 금속과 기계, 화학, 석유 등과 같은 중량이 큰 제품들을 기반으로 한 무역경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적 착취를 겪은 지 얼마 안 되어 6.25 전쟁이라는 쓰라린 고통을 겪은 말 그대로 처참하디 처참한 당시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그러나 당시의 대한민국이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과학기술이었습니다. 얘기가 너무 거슬러 올라가서 감각이 안 올지 모르지만 6.25 전쟁이 끝나고 경제 상황이나 사회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나 아주 혼란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밥이 없고 살 집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처참한 고난과 빈곤이 있었거든. 그 당시에 우리나라 먹고 사는 거는 쌀 농사에서 하는 거, 밭 농사에서 하는 거, 연안에서 고기 잡아서 고기 파는 거, 머리 긴 아가씨들 머리 잘라가지고 임모 수출하는 거, 고작 그거야. 그거 수출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구군을 걸고 모험을 한 게 제조업을 해야 되겠다. 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제조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기술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어느 세월에 과학기술자 데려다가 어느 세월에 그걸 연구를 해서 그 연구 성과가 수십 년이 걸리는데, 지금 당장 사람들이 굶어 죽고 옷이 없어 얼어 죽고 그러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과학기술을 연구하겠다는 건 이건 꿈 같은 얘기거든. 사치스러운 얘기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 근데 국가의 운이 말이지. 나라의 운이라는 게,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서프라이즈 기프트, 깜짝 선물을 하나 하겠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한데, 다들 뭐 존슨 타워를 커다랗게 하나 만들자, 한강에 다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다리를 예쁘게 말이지 해서 존슨 브리지, 그런 생각들을 아이디어를 냈다고. 근데 그때 나는 과학기술연구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정신없다고 말이야. 어느 세월에 과학기술, 그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결론이 안 나는 거야. 백악관에서 빨리 통지해 달라고 그러지 결론은 안 나지. 대통령을 모시고 그래서 하는데 내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신비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느냐고 말이지. 사실 과학기술연구소를 해달라고 하면 좋겠다고 했다가 내가 그냥 몰매를 맞아서 대통령이 한참 이러더니 과학기술연구소로 하시죠 이렇게. 그게 대통령의 그 일성이 우리나라의 현대 과학기술을 갖다가
오늘 발전시키는 첫 단추가 된 거야.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하게 됐고 1964년 베트남전의 발발이 확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군 요청에 응하며 연인원 약 31만 명을 파병하였고 이로 인해 약 5천여 명의 전사자, 1만 1천여 명의 사상자 및 8만여 명의 고엽제 피해자라는 가슴 아픈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파병을 요구했던 미국은 이들의 희생을 대가로 브라운 각서라는 이름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씨앗이 홍릉에 심어지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준전시 상태였고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에너지도 없었고 그런 나라가 미국이나 해외 선진국의 원조를 식량이나 뭐 다른 거를 할 수도 있는데 과학기술로 산업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홍릉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만들고 국가의 산업을 우리의 과학기술과 인재로 키워달라 라고 하는 국가적 미션을 받은 거거든요. 존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한 게 1965년이거든요. 재미있는 거는 그 다음에 1966년에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때 선물로 들고 온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원기인가요? 분동과 1m 자, 그 다음에 부피 3종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원기급이 아니고 쓸 수 있는 것. 그냥 카피가 아니고 교정까지 다 받은 성적서에 포함한 실물을 들고 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공업화를 하겠다고 등등 하니까 공업화를 하려면 국가표준 제도가 되지 않으면 공업화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걸 선물로 준 거죠.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가 표준화라든지 국가표준 제도의 필요성을 잘 인식을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교정이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장비를 만들어서 하면 그냥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했고 줄이나 이런 걸 갖고 그냥 맞춤 작업을 다 해서 제품을 만들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사에서 와서 이제 조사를 했고 표준연구소를 설립하고 이 국가표준제도를 빨리 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97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 1975년도가 대략 수출을 50억 달러 정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0억 달러 정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제품의 표준화, 품질 보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던 거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1970년대는 중화학 공업화로의 급격한 진전을 맞이합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중화학 공업을 성장시켜야 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소위 국민의 과학화 운동에 힘썼죠. 1971년 키스트 최영섭 박사의 과학기술처 장관 임명 후 정부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던 국내 유수의 과학자들을 서울의 홍릉 일대의 과학연구단지의 설립과 함께 불러들이게 되었고 나라의 주도하에 해외의 연구 사례를 국내 기술로 구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라는 임무에 따라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비교적 명확한 길을 따라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진보된 과학기술의 모태가 되었던 이 성장은 곧 연구기관들의 분화 그리고 전문화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홍릉보다 넓은 토지를 기반으로 발달시킨 과학기술을 전국 각지로 확산시킬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 그곳을 거점으로 제2과학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렇게 선정된 곳이 바로 오늘날의 대덕특구인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ADD는 대전 내려오면은 연구원들 아파트를 만들어주겠다.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는 거죠. 그 당시도 서울이 주택 사정이 별로 안 좋았는데 대전도 마찬가지로 적은 도시다 보니까 주택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여기 내려오면은 아파트도 줄게. 서대전 내거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시내 중심가가 됐지만은 공원도 있고 그런데 그 옆에 이제 그 당시로 봐서는 최신식 아파트를 짓고 또 테니스 코트도 만들어주고 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여건인데 거기하고 ADD 지금 그 대전기계창 그 이제 본소하고 거리는 약 20km나 돼요. 16km 뭐 이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이제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지금은 둔산지구로 해서 굉장히 커졌지만 그 지역이 옛날에는 전부 군부대 자리였어요. 공군부대하고 육군부대 자리고 그거 지나면 이제 그다음에 만년교 지나면서 유성이 나오는데 유성도 조그마한 시골 동네고 거기서 한 7km, 8km 정도는 더 가야지 이제 연구소를 나오는데 그 시골길을 매일 출퇴근하는 통근버스로 하는 그런 재미였었죠. 근데 그게 처음으로 발표된 제2의 연구단지 조성 사업의 이름은 대덕연구학원도시.
1974년부터 1981년까지 약 8년의 시간 동안 계획된 사업은 전체 면적 26.8제곱킬로미터, 약 5만 명의 인구가 생활 가능한 자립형 도시의 형태로서 선박과 해양, 기계, 전자 및 전기, 석유화학, 건설, 식품 및 보건, 농수산 계열의 연구기관과 1개 대학 및 5개의 중고등학교, 6개의 초등학교 유치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1975년 오늘날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인 한국표준연구소의 건설, 1976년에는 훗날 한국기계연구원으로 병합된 한국선박연구소의 건설, 같은 연도 한국화학연구원의 전신인 한국화학연구소의 건설 및 한국해결료개발공단이 발족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표준연구소가 여기 대덕연구단지의 1호 입주기관이에요. 여기가 1975년 12월 24일 날 대전지방법원에 등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1번지를 받은 게, 여기 번지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은데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설립자니까 대통령의 주소는 세종로 1번지로 돼 있잖아요. 이제 그걸 착안해서 도룡동 1번지를 이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도 여의도 1번지고 청와대도 지금 이제 세종로 1번지에 있기 때문에 원장 되고 나서 어디 가서 강의할 때 도룡동 1번지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127조 2항에 보면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고 해서 표준연구원의 존재 이유를 헌법에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헌법에 준해서 이게 연구소가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도룡동 1번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시기에 세계는 오일 쇼크 여파로 예상치 못한 경제 불황을 맞게 됩니다. 이에 대덕연구학원 도시의 계획 또한 불가피하게 대덕 전문연구단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축소되었어야만 했죠. 1974년부터 건설이 시작되었던 한국표준연구소는 4년 뒤인 1978년 3월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했고, 순차적으로 한국선박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한국해결료개발공단, 충남대학교, 쌍용중앙연구소, 한양화학중앙연구소, 럭키중앙연구소 등 민간 주도와의 연구소들도 335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을 했고요. 졸업하고서 표준과학연구원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이제 그 추천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됐는데, 규모도 크고 이미 연구 장비 도입과 함께 같이 도입됐던 그 사진 장비들이 많았었는데, 그 리스트를 보는 순간 너무 혹해가지고 여기는 제가 무조건 와야 되는 직장이다 생각을 하고서 바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81년 당시에 서울에서 보지도 못하던 그런 장비들이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었거든요. 암실 장비서부터 조명 장비, 뭐 카메라도 사이즈대로 세트로 다 준비가 돼 있어서 그 장비를 쓰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했어요. 대덕의 개발이 보다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차 오일 쇼크가 터진 해인 1979년의 3월 과학기술서 산하에 대덕 단지 관리사무소가 신설된 시점으로부터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의 여파로 인해 과학기술 관련 정책은 불안정해지고 연구비가 삭감되는 등 대덕연구단지는 마치 개점 휴업의 상태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는 시기를 갖게 되지만, 곧이어 시작된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대덕연구단지 건설 사업의 재검토, 이후 한국토지개발공사의 1, 2단계에 걸친 개발 사업의 진행으로 다시금 성장 동력을 얻어냈죠. 오늘날 대전의 구성동, 어은동, 궁동, 그리고 가정동 일원의 대전 서남부 지역의 개발이 이행되었으며, 교육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 연구기관으로서 오늘날의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전신인 천문우주과학연구소, 한국동력자원연구소가 입주하였습니다. 곧이어 전민동, 문지동, 도룡동, 화암동, 그리고 신성동의 일원을 주거지역으로 선정, 개발함을 통해 연구원들 및 대전 시민의 주거 환경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항공우주국에서 이제 몇 달 근무를 하고, 아무래도 빨리 한국에 가야 될 것 같다. 한국에서 우주 개발을 시작할 것 같다. 그러면 초창기에 참여하는 게 상당히 참 중요한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큰 의미가 그래서 빨리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87년 연말쯤 귀국을 했는데, 마침 또 한국에서 이제 우주 개발을 시작하기 위해서
항공우주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조직이 이제 지금 항공우주연구소의 모태가 된 이런 조직이었었어요. 천문우주과학연구소라고 해서 항공우주연구소에 이제 크게 두 파트가 있어요. 항공 파트하고 우주 파트하고 있는데, 우주 파트의 어떤 시작이 된 그런 조직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바로 이제 항공우주연구소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서 항공우주연구소로 이제 옮겨서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80년도에 이 연구단지가 와서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좀 더 좋은 그 환경을 만들어주자 해서 이 연구단지 안에 이제 주택단지도 만들어주고 또 연구원 아파트도 만들어주고 과학문화센터 이런 것도 하나 이제 건물 하나 만들었어요. 외국 도시 같은 기분이 들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연구단지 쪽은 연구소가 층수가 제한이 돼 있거든요. 좀 낮은 건물들에 도로도 넓고 녹지대 많고 꽃밭이고 뭐 가을이면 그냥 단풍도 아주 멋있고 그래서 살맛 나게끔 사실은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연구원들을 많이 일로 오게끔 그렇게 했었죠. 1990년 과학기술인과 시민을 연결할 커뮤니케이션의 중추이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성과를 알리는 주요 행사의 거점으로서 국립중앙과학관이 개관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은 1992년 이곳에서 대덕연구단지의 준공식이 거행됨으로써 단지 조성 불과 20년 만에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주도한 주역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15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8개의 민간연구소 등 총 33개 기관이 입주한 단지로 등극한 대덕연구단지는 초고직적 반도체 16메가 D램, TDX-10 전전자 교환기, 과학위성 우리별 1호, 소형항공기 창공 91, 자기 부상 열차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핵심 성과 사례들을 준공식과 함께 선보였습니다. 197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한 200불밖에 안 됐어요. 73년 정도에는. 그게 83년 정도 됐을 때 한 2,000불 되더니 93년도에는 10,000불이 넘어간 거예요. 10년 단위로 이제 퀀텀 점프를 하는 겁니다. 사회의 발전,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또 우리 수출 규모의 발전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자들이 기여한 것이 엄청이 많은데 81년 그때만 해도 이 연구단지에 연구소들이 몇 개가 없었어요. 기반 시설이 되게 열악했죠. 지금 현재 있는 이 도룡동이 이쪽 시내로 연결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때는 뭐 차도 없을 때니까 시내버스 한번 타고 나가려면은 1시간 이상. 그리고 버스도 뭐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되게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러다가 대전 엑스포가 이제 치러지면서 길도 생기고 그 엑스포장 주변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훨씬 더 그런 여건들이 좋아졌죠. 93년도에 엑스포를 한다니까 기대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인프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시설이든 이런 게 예산이 많이 오고 각 연구소도 이제 손님 맞을 준비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뭐 이랬죠. 덕을 많이 봤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1988년에 화학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그 충남대 후문에서 도룡동까지 이게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 다니고 9시 되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통근차가 그때 다녔고 유성은 시외였고 그래서 유성 터미널에 내리면 택시를 타면 시외버스 요금을 받고 직원들하고 뭐 한잔하러 가려도 차가 없는 이런 시절이었죠. 화학연구원에 기숙사에 200명이 있었는데 차가 한 대 있었거든요. 연구단지로 들어오는 도로가 1차선 도로였어요. 주위는 다 논밭이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엑스포를 거치면서 그 도로가 다 확장되고 도로 인프라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졌고 새로운 도시가 이제 건설되기 시작한 거죠. 연구단지 안에도 주택단지가 생기고 유성에도 생기고 둔산 신도시가 새로 개발되고 하면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유성의 인구 여기 연구단지 다 합쳐서 한 7만 명 정도였어요. 지금 한 35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둔산은 저기 인구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 완전히 새로 3, 40만 도시가 새로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93년 엑스포는 국가적으로나 대전의 지역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와 자부심을 갖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대덕연구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93년을 기억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커다란 축제가 대전을 중심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한비탑과 꿈돌이로 대표되는 대전 엑스포 93이 바로 그 축제의 장이었죠. 대한민국 역사상 80년대생의 어린 시절에 가장 큰 추억을 담은 행사들 중 하나였던 이 대형 전시회는 대덕연구단지의 20년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과학기술 및 경제, 문화, 환경, 지역 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명확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얻어낸 전시였습니다. 이 당시 초등학생들의 선망 직업군의 2위가 과학자일 정도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인식되던 시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대전 엑스포 93의 성공적인 개최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학생 시절에 제가 연구한 게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로켓을 개발했을까?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선조들이 로켓 무기를 만들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찾은 게 이제 신기전이라는 걸 찾았어요. 근데 이제 신기전을 그렇게 연구를 해서 학회에 발표하고 그랬지만 실제로 발사 실험을 한 적은 없었어요. 언젠가 이제 이게 기회가 되면 한번 발사를 해보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돌아와가지고 항공우주연구소에 있으니까 이것도 옛날 로켓을 어떻게 하기가 힘든 거야 사실은. 액체 로켓 개발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무슨 뭐 세종시대 때 로켓 쏜다고 하면은 아니 저 친구들은 말이야 무슨 뭐 국민의 세금 가지고 미래 로켓 개발하라고 했더니 뭐 옛날 거 하고 있는 거야 뭐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접어뒀던 거예요. 접어뒀었는데 엑스포를 개최를 하면서 각 출연연구소에 공모를 했어요. 엑스포 때 국민이나 외국 과학기술자들한테 뭐 보여주면 좋을 만한 과제를 제출하라. 이제 제가 신기전을 제출했어요. 신기전을 기술적으로 복원해서 조선시대 때처럼 발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조직위원회에서 좋다. 거기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대전 엑스포를 할 때 93년에 신기전을 이제 복원해서 첫 번째로 이제 발사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기억을 하셔가지고 신기전 영화 제작하기 전에 시나리오하고 이제 감독팀이 그 대전 엑스포 할 때 보니까 그 신기전이 멋있는 것 같은데 신기전 한번 이거 영화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료라든지 뭐 기술적인 거를 좀 서포트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개인적으로 도와줘가지고 2008년에 이제 영화로 이제 만들어졌지만 1993년에 대전 엑스포 때 이제 복원해서 발사 실험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3년에 대전 엑스포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아주 특별한 기억에 남는 그런 해였습니다. 준공식 이후 대덕연구단지는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정, 대덕연구단지 관리본부를 설립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관리, 단지에 입주한 기관들의 공동 관심 사업의 추진과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구원 후생 복리를 위한 제반 사업 등을 추진했죠.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파죽지세로 성장할 것만 같았던 대덕연구단지. 그러나 대덕연구단지도 다가올 커다란 시련에 덜덜 떨어야만 했습니다. IMF가 왔을 때 첫 번째 기억나는 거는 이제 금모으기 운동. 전 국민이 참여했던 이제 금모으기 운동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 강당에 가서 자기 집에 있는 금붙이를 다 들고 와가지고 거기 놓고 이제 했던 제 기억이 첫 번째 나오고요. 연구소에서 했나요? 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직접 다 모아서 연구소 걸 들고 또 어디 이제 갖다 준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했던 뭐 돌반지 같은 거 다 갖다가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저희 표준연구원도 그 당시에 450명 정도 그 인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략. 그런데 100명 넘게 사실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20% 넘는 정도.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충격이 좀 컸죠. 구조조정이라는 게 다 뭐 명예퇴직시키고 예산 절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분위기가 뭐 살벌한 거예요. 총무과장, 기획부장, 총무부장은 뭐 저승사자가 돼야 돼. 잘라내야 되니까. 그 또 뭐 원장은 또 위에서 압력이 내려오니까 몇 명 정리해 뭐 딱 내려오니까 여기서 다 뭐 잘나고 다 연구 열심히 한 사람들이 칼 맞으려고 하겠어요. 참 눈물 났죠, 눈물 나. 지금도 이제 연우연합회 같은 데 만나면 그 이야기 나오죠. 그때 그 소장님도 요새 만나면 내가 참 너무 뭐 심했지 쌓고 뭐 하는데 누가 해도 해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또 위로도 하고 그런 또 아픈 기억도 있죠. 적게는 뭐 한 10%, 많게는 한 20, 30%까지 인원들이
이렇게 감축이 되는데, 그래서 석박사로 그때 70년대 연구소에 들어와서 20년 연구 좀 하면 이제 베테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한번 벌어졌어요. 연구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어떤 끈질긴 노력, 이것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뭐가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또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미사일 개발할 때도 실패하는 경우 참 많았는데, 실패를 전제로 하는 연구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바로 국가기관인데, 그 국가기관인 사람을 잘라낸다는 거는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손실을 사실은 그때부터 초래한 거예요. 외환위기와 과도한 외부 부채,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당시의 대한민국은 국가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대규모 구제 금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약 580억 달러의 금융 지원을 받았고, 이를 대가로 경제 구조 개혁, 금융 섹터 개혁, 기업 구조 조정 등의 엄격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정의 여파는 대덕연구단지도 피해갈 수 없었죠. 98년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경영혁신 추진 지침 발표를 통해 모든 연구기관의 기구 및 인력 축소를 결정하였고, 이는 자연스레 연구사업비의 축소는 물론 57세 이상의 인력부터 연구소로부터 권고퇴소 명령을 실행하는 등의 쓰디쓴 고배를 마셨습니다. 연구원의 65세 정년에서 61세로의 조정, 그리고 인력 감축에 따른 부작용은 지금까지도 문제로 남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죠. 저희가 여기 들어왔을 때 이제 65세로 이제 여기 연구소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무원들은 65세가 아니었죠. 뭐 60도 있었고 직급에 따라서 58세도 있고 등등했는데, 연구소나 교사, 교수 이 직군은 65세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년을 줄여야 된다고 이제 했었을 때, 국가가 요구한다 그러니까 다 이제 그렇게 해준 건데, 교사들은 반발을 하니까 62세인지 63세까지 유지를 했어요. 마지막 봤더니 교수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 90년 후반 정도 전까지는 연구소에 왔다가 대학으로 이직하는 사람들이 대략 3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력을 쌓고 학교로 옮겨가는 게 주였는데, IMF 이후에는 40대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들어드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여파가 이제 크게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그 연구원들이 정년을 옛날같이 65세 해달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근래에는 50대까지 옮겨갑니다. 그 이유가 정년이 65세, 61세까지 줄어든 것뿐만 아니고, 이 연구원들은 또 임금 피크제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수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니까 벌써 59세부터 임금 피크제 운영이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까 30대가 이직하던 게 40대까지 됐고, 지금 50대마저도 찬스가 있으면 가버리는 상황이 돼서 연구소의 이 우수 인력들이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제 학교로 옮겨간다. 이 기술의 축적은 결국은 장시간 해야 되고, 또 우수한 일들이 머물러야 이제 같이 이렇게 팀워크를 할 건데, 우수한 일들이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연구에 공백이 생겨서 지금 뭐 정년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그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정년을, 저는 이미 해당이 되질 않지만 연구소에 연구원을 위한 게 아니고,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본다 그러면 정년화는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 정년 이후에도 우수 연구자들은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줘야만 이 과학기술계가 산다. 그러나 대덕연구단지의 생명력은 강했습니다. 당시 해직당한 연구원들의 의도치 않은 생존을 위한 창업이 과학기술 기반의 벤처기업 탄생이라는 촉매로 작용하게 되면서 불과 2, 3년 만에 대덕연구단지는 국내 최대의 연구개발형 기술 벤처 집적지로서 급부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 11월 대덕연구단지 내에 과학기술의 취재 및 과학기술 정책 소개 등의 과학 전문 언론 활동을 전개하는 대덕넷이 출범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정보를 보호하는 전문 연구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01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에서 산업기술정보원으로, 여기서 다시 분리된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2년 신약을 비롯한 각종 화학물질 및 농약, 건강기능식품 등의 비임상시험을 전담하는 기관인 안정성평가연구소가 입주하였고, 비로소 2003년 12월 국립중앙과학관을 부대로 대덕연구단지 30주년 기념식이 거행되면서 다사다난하면서도 위기를 딛고 일어나는 강인한 대덕연구단지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25개 출연 연구원들이, 그 연구원들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연구들을 하는 곳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자력이면 원자력, 전자통신, 에너지 각각의 분야에서 정말 산업체에서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산업체에 지원해 주기도 하고 거의 탑 클래스의 그런 연구 성과로 다른 과학기술 분야를 주도적으로 끌어가기도 하는 그런 연구원들을 볼 때 저는 제가 대덕에 있다는 게 되게 자랑스러울 정도로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됐죠. 대덕 연구단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003년 총 22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출연한 전문교육기관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에 출범, 2004년에는 국내 유일의 한의학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입주하였으며 같은 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입주하는 등 지속적이고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나갔죠.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로는 연구개발 특구로서의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는 2005년 1월 연구 기반의 구축 및 산학연을 통한 연구활동의 본격화 시작 및 연구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법안 제정 및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오늘날의 대덕특구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모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대덕연구단지 27.8제곱킬로미터, 대덕테크노밸리 4.3제곱킬로미터와 대덕산업단지 3.2제곱킬로미터, 북부 그린벨트 지역 10.4제곱킬로미터 및 국방과학연구소 4제곱킬로미터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개발단지 특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규모는 기존 대덕연구단지의 약 2배 규모인 49.7제곱킬로미터로 형성되었습니다. 그 도시 인프라가 발전을 하고 기술 개발이 산업으로 갈 수 있구나, 기업이 성장하구나를 느끼면서 보다 그걸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단지의 면적을 3배로 키우고 연구단지의 기술로 탄생할 기업들이 입주할 공간을 만들면서 3배의 공간으로 확대됐거든요. 그러면서 대덕연구단지가 대덕연구개발 특구가 된 겁니다. 그게 2005년이었고 사실 굉장히 많은 벤처기업과 특구의 기술로 이루어진 많은 기술 기업들이 지역에서 성장을 했고, 저희 연구원이 보통 한 직원이 한 500명? 그러면은 거기에 딸린 가족 수 뭐 따져보면은 엄청 많을 테지만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 같은 데는 뭐 몇천 명씩이거든요. 대전에서 그 유입되는 인구들이 엄청 많았겠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대전 경제에 또 많이 기여를 했고 또 대전에 있는 기업들의 지원이 또 우선적으로 되니까 예, 그런 면에서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연구단지가 좀 약간 격리된, 가까이 하기에는 좀 먼 그런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전 시민들하고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졌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전에 우리가 국방과학연구소가 제일 큰 연구소거든요. 그 당시에 3,000명, 지금 한 4,000명 됩니다. 4,000명이죠. 예.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비도 뭐 한 3조 원쯤 되고, 그러니까 뭐 엄청 큰 기관인데 이게 대전에다가 기여하는 바도 큰데 오히려 이제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니까 다른 연구소들하고 같이 협동을 하고 개방하고 이렇게 해서 대전 시민들한테 이렇게 친숙해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되자고 2005년도에 이제 대전시하고 협약도 하고 이 연구단지 각종 모임에 참여하고 그때 처음으로 대덕연구단지라는 것이 확장을 했어요. ADD까지 포함하는 걸로 기업연구소 포함해서 이제 확장을 해서 비로소 이제 대덕연구단지가 좀 더 이제 확장됐죠. 뿐만 아닙니다. 2006년 9월 대덕 이노폴리스 투자조합의 출범, 2007년 7월 TBC의 기공식, 10년 3월 완공은 물론 대덕특구 선포 1주년 시기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주식회사 한국콜마는 대덕 내 첫 연구소 기업인 주식회사 썬바이오텍을 설립함으로써 성공적인 연구소 기업 탄생이 가능하다는 대표적인 사례를 마련했습니다. 2006년 제1회 국제혁신 클러스터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으며 2013년까지 총 7회로 명목을 이어나가며 국내 과학 클러스터와 세계 선진 클러스터들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2008년 10월에는 카이스트와 뉴로스카이가 협업하여 뇌과학 기술 응용 공동연구센터가 설립되었고 2009년 3월 핀란드 VTIT의 R&D 연구센터가 대덕특구에 유치됨으로써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유비쿼터스 서비스 모델 공동 개발 및 상용화라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전국 90년 연구소장으로 이제
받고 이제 업무 보고를 쭉 받아보니까 화장품하고 해모임이 이게 보니까 괜찮아. 근데 두 사람이 벤처할 용기가 없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출자를 해가지고 5억을 만들어가지고 콜만 B&H 윤 사장을 만나가지고 당신 5억 내시오. 내가 5억 낼 때 10억 가지고 기업 하나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출연연이니까 그 5억을 쓰려면 이사에서 통과를 해야 돼. 근데 정부 사이드 이사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가계부고 기재부 이사들이. 그래서 왜 안 시켜주느냐. 한국에 전력 없었어. 또 하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지 무슨 돈벌이를 하려고 기업을 만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연구원들이 이제 간부들이 하루를 찾아와서 억지로 했다가 정부에 미움받으면 예산 받는데 힘드니까 포기하라고 이제 종용하는 거야. 이게 정말 그 고민하다가 이제 자존심 싸움이 된 거야. 이건 내가 하긴 해야겠다. 이제 그랬는데 그때 무슨 기업을 평가하는 평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의뢰를 했어. 평가를 했더니 14억 얼마가 나왔어. 그러면 거기서 3분의 1이 현금화가 돼. 그러면 4억 얼마가 돼. 그래서 윤 회장을 찾아가서 내가 5억이 채 안 된다. 나머지는 당신이 쳐보시오. 그래가지고 10억을 만들어가지고 기업을 만들었어. 근데 저거 히트를 한 거예요. 콜마 B&H 매출이 얼마냐면 5,500억 매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판매를 하는 애터미가 작년에 2조 2천억을 벌었어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코스닥인가 올려가지고 원자력 연구소에 연구비 1,700억이 왔었어. 거기서 벌어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연구소 기업 만들라고 막 푸시를 했었지. 지금 연구소 기업이 몇 개인 줄 알아요? 1,500개가 넘었어요. 2010년 5월 제27회 IASP 세계 총회가 개최되면서 STP 교육사업, 한국형 사이언스파크의 조성 및 운영 경험 등의 지식을 담은 대덕선언을 선포함을 통해 세계 무대에 한국형 사이언스파크의 개념과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2011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덕특군의 신동, 둔곡지구를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거점지구로 선정하고 개발함으로써 대구 그리고 경북 및 광주의 연합 캠퍼스 설립을 목표로 대덕연구단지의 연구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결정하였으며 중이온 가속기 라원의 신동지군의 설치는 물론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이 엑스포 과학공원 부지에 건설됨으로써 2013년 대덕연구단지는 대덕특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4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덕특구는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2019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 2020년에 코비드-19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숱한 악재들을 극복해내며 끊임없는 성장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죠. 2019년에 시작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업계는 핵심 소재와 부품에 대한 수출이 제한되어 대부분의 기업 공급망은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덕특구는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 및 산업 클러스터로서 다양한 소부장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의 장으로 기능하였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국내 기술만으로 소재와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공급망 위기에 직면한 국내 기업들이 빠르게 소부장 기술 개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빠른 기술의 지원의 이면에는 정부의 R&D 지원 및 투자의 확대도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발의된 소부장 특별회계 및 소부장 2.0 전략은 총 5조 8천억 원의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관한 예산 공급 및 인허가 기간의 단축, 신속 통관 등을 통한 소부장 자립을 촉진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라는 것은요, 국가가 언젠가 필요할지 모르는 기술과 인재를 해놓는 데예요. 그게 원천 기술이라고도 하고 미래 기술이라고도 하고 뭐 융합 기술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하거든요. 소부장 이슈가 일본의 수출 통제로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할 때 그 해결할 기술과 인재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기업들이 있었고 대학이 있었고 정말 빠르게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서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력, 에너지와 역량이 소부장 연구하는 연구소들이 화학연구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축적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축적된 기술과 인력과 인프라와 역량으로 빠르게 기업을 지원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한 거죠.
그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출연연구소의 역할과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동안 투자해놓길 잘했다. 카이스트든 학교 뭐 그다음에 출연연들이 다 일치 단합해서 하여튼 자기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죠. 목적이 뚜렷하면 출연연이나 학교들이 뭉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동안에 그걸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수요처인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그걸 받아주질 않았던 거거든요. 기술이 상당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일본에서 이제 스톱을 하니까 국내에 있는 기술로 빨리 이거를 그 제품화해서 품질을 보증해야 되니까 기업하고 연구소, 학교, 그 다음에 뭐 국민 또 정부가 힘을 합쳐서 그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나는 일본의 그 소부장 규제가 우리나라로 봐서는 연구개발 제도의 하나의 좀 이렇게 새로운 전기가 돼서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개발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50년 동안에 이제 팔로워가 됐지만 이제는 리더가 돼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걸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부터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생각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려면은 이 정부 출연연구소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학기술부가 그런 형태로 이 출연연구소를 키워줘야 된다고 봐요. 이 소부장이 나는 굉장히 과학기술계에 어떻게 보면 좋은 취미거나 입에 썬 그런 약이 됐다고 저는 봐요. 2020년 코비드-19 팬데믹 동안에도 대덕특구에 위치한 연구기업들은 코비드-19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진단키트를 개발함을 통해 발빠르게 방역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세계에 선보였죠. 또한 IBS의 코비드-19 바이러스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 완성이라는 성과는 팬데믹의 위협으로부터 코비드-19 백신 제작의 원천 정보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브릭이 선정한 2020년 한 해 최고 바이오 연구 성과들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덕특구의 연구 성과가 더 이상 해외의 연구를 추적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이고 차별적이면서도 세계 무대로 뒤처지지 않는 연구력을 지닌 연구혁신 클러스터로의 성장을 일궈냈다는 결정적인 쾌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이렇게 정부 출연기관에서 그동안 투자해놓은 인력과 기술과 인프라들이 있어요. 시험 시설도 있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기업들을 지원한 거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이슈가 심각하잖아요.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할 때 출연연구소에 관련된 기술과 인재와 인프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부 출연기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회적 이슈, 산업적 이슈, 국가적 엄청난 사건이 생겼을 때 정부 출연연구소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라는 거죠.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 출연연구소의 투자 가치, 존재 가치를 그런 측면에서도 잘 봐줘야 되고 앞으로 그런 역할은 계속 유효하다는 거죠. 올해 2023년은 대덕특구의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대덕이 담은 50년, 미래를 잇는 50년이라는 멋진 이름도 있죠. 잠시 대덕특구의 성장을 수치적으로 알아보자면 2021년 기준 2,356개의 입주기업을 유치하였고 약 86,1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한 해 매출액은 무려 21조 4,181억 원의 명실상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특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5년과 2021년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유치기업 수는 687개에서 2,356개로 이들 중 코스닥 상장기업은 56개 기업, 박사급 인력의 수는 약 6,000명에서 약 18,000명으로 3배 이상 성장하였고 연구개발비 규모 또한 1조 8천억 원에서 7조 7천억 원으로 역시나 약 3배 이상, 국내 특허 수는 약 4만 개에서 약 16만 개로 약 12만 개 상승하였고 마지막으로 해외 특허 수 약 15,000개에서 약 82,000개로 약 5.4배로 상승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지속적 성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출범 초기의 대덕특구와 오늘날의 대덕특구를 비교해볼 때 출범 초기에는 초기의 출연안과 연구소 중심 성과로서의 한계가 있었다면 오늘날의 대덕특구는 지역 내 기업 간의 연계 그리고 해외 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혁신 클러스터 생태계로 한층 더 활성화된 모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대전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40년까지의 단계별 추진을 목표로 미래 50년을 위한 공감 및 생태계 혁신 재창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대덕특구가 성장하기 위해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역량 있는 과학기술 성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노력 그리고 어떠한 태도 및 정책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와 함께하고 있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의 우리들은 이와 같은 국내 과학기술의 진보의 요람인 대덕특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과학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도 연구단지가 없었다고 한번 가정해보고 글을 한번 써보자. 그럼 원자력 세상에 못 태어났어. 우리나라 반도체 전자통신연구소 없었으면 얼마나 많아 우리가 손해를 봤을 거지. 항공우주연구원이 없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다누리 누리호가 어디서 탄생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지금 권유해서 대도 연구단지가 없었던 과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겠는지 한번 보자 이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50년이 대도 연구단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주역이 돼서 했다는 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내가 가끔 대덕단지에 뭐 이렇게 가면은 뭐 거기서 나 환영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이건 내 거야. 마음속으로는 내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과학쿠키입니다. 과학과 공학, 기술, 과학사회학, 그리고 과학철학 및 과학기술 정책 등을 다루는 종합과학 채널입니다. 이 영상은 대전광역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제작 지원 및 과학문화 전문기획사 사이콘과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전광역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그리고 사이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유익하였거나 소소하게나마 즐거움을 드렸다면 좋아요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과학쿠키 채널만의 인터뷰 스타일 또는 손그림 애니메이션 영상을 계속 만나고 싶다면 채널의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과학쿠키 채널 운영에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으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크레딧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후원을 통해 채널 운영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채널 발전에 도움을 주고 계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